자, 우리 17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회계사 기출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핵시올린 모형이고, 핵시올린 정리의 결론은 뭐였죠? 각 국가는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게 핵시올린의 한 줄 정리였죠. 그래서 이제 노동 풍부국이 있고 자본 풍부국이 있어요.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건데, 이제 노동 풍부국은 어떻게 파악해요? 각 국가가 A국은 노동 200단위, 그래서 L분의 K를 A국을 생각해서 얘는 노동이 200단위, 그 다음에 자본이 몇 단위예요? 75단위. 그래서 A국의 L분의 K는 요 값이 되는 거고, 이제 B국의 L분의 K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L분의 K 비국은 어떻게 되죠? 노동이 50단위,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 20단위. 그래서 얘는 한 0.4가 되고, 얘는 0.4보다는 좀 작은 값이죠. 자, L분의 K가 큰 B국이 자본 풍부국, B국이 자본 풍부국, A국이 노동 풍부국이다. 자, 이제 가부터 틀렸으니까 가 쭉쭉쭉 지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어떤 재화가 노동 집약자인지 자본 집약자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생산함수 가지고 우리가 파악했고, 물론 엄밀하게는 R분의 W가 주어진 상황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XJ 생산함수가 L의 지수가 좀 더 작고 K의 지수가 좀 더 크니까, 그래서 XJ가 자본 집약자가 되는 거고, YJ 생산함수는 L의 3분의 2, K의 3분의 1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의 지수가 더 큰 YJ가 노동 집약자가 되는 거죠. 물론 R분의 W랑 MRTS 놓고 같은 R분의 W 상황에서 L분의 K가 더 큰 걸로 파악해야 되지만 그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J가 자본 집약자, 그러면 B국은 XJ의 비교 우위를 갖고 A국은 YJ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XJ는 자본 집약자, YJ는 노동 집약자. 나는 옳은 얘기고, 다 A국은 XJ가 아니고 A국 YJ. 그래서 이제 정답은 사실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4번으로 나는 옳고 다는 틀렸으니까 4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무역을 하게 됐을 때 노동 풍부국은 노동이 너무 쌌었던 거죠. 그러면 R분의 W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노동이 너무 싸서 무역 이후 노동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다 보니까 노동에 더 필요하고 노동의 보수가 증가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자본 풍부국은 자본이 너무 풍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풍부해서 무역 이후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다 보니까 자본이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자본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A국의 R분의 W는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B국의 R분의 W는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 사실 이제 18번은 특정 요소 모형이에요. 우리 회계사를 비롯해서 대놓고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놓고. 물론 이 문제가 특정 요소 모형이었나 생각할 수 있는 기출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그려드리면 그 기출이 이 문제랑 관련이 있었던 그래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놓고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세팅을 보면 두 국가 두 재화, 우리 핵시올린과 거의 유사한데 사실은 핵시올린의 단기적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경제학과 경제학부에서는 국제무역론을 심화해서 3학년 때 설명하는데, 그 국제무역론 교과서에 다 있기는 있죠. 다만 경제원론이라고 표방하는 시험에서 이걸 낸다? 여튼 특정 요소 모형. 자, 그래서 이제 두 국가 두 요소인데, 두 국가 세 요소예요. 세 요소. 그래서 이제 두 국가 두 재화 세 요소가 되는 건데, 여기서 뭐냐? XJ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대요. 그래서 XJ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 그리고 YJ는 노동과 뭐를 투입한대요? 토지를 투입한대요. 쉽게 생각해서 뭐 여기 쌀, 여기를 뭐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네, 자본과 토지는 산업 간 이동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특정 요소라고 표현하는 게, 이 자본과 토지는 이동이 안 되는 반면 노동만 XJ 산업과 YJ 산업에 이동이 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또 좀 떠올라야 되냐면, 이런 그래프를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 한 번쯤은 봤죠. 그래서 전체 노동량을 가로 길이로 하고, 여기 뭐 P 곱하기, 좀 더 정확하게 PX 곱하기 MPLX, 그리고 PY 곱하기 MPLY, 이런 그래프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기출에서. 사실 두 번 나오긴 했는데, 그거가 이 모형인지는 사실 몰랐던 거죠. 저도 사실은 안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하고, 여튼 이게 나올 줄 몰랐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두 국가가 존재하겠죠. A국도 있고 B국도 있다. 네, 뭐라고 나 있냐면 PI분의 PX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죠. PI분의 PX, 이제 A국,
그리고 PY분의 PX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통칭해서 A 해도 되고 PY분의 PX 비국이 있는데 뭐가 더 크대요? XJ가 B국이 더 비싸고 그러면 두 국가가 교역을 하게 되면 A국은 뭐를? 싼 XJ를 수출하겠죠. A국은 XJ를 수출한다. 그리고 이제 B국은 상대적으로 YJ가 싼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YJ를 수출하겠죠. 수출. 자, 그러면 이제 B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출하는 재화는 더 생산할 테니까 가 보시면 B국의 XJ 생산은 증가하고 YJ 생산은 감소한다. 가는 적어도 틀렸다라는 거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 요거 가지고 리카도에서도 요런 식 설명하고 헥셔올린에서도 요런 식 설명하니까 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가 1, 2번은 답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3, 4, 5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데 자, 이제 A국에 한정 지어서 나다를 보면 나다를 보시면 이거 사실 A국 그래프 그려야 되고 B국 그래프 또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A국에 한정 지어서 한번 봅시다. A국의 총 노동량이 가로 길이로 있고 A국의 XJ 가격 그리고 A국의 MPLX 있고 A국의 YJ 가격 그리고 A국의 MPLY가 있겠죠.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수출하게 되면 우리는 뭘 아냐면 수출하면 부분균형 분석에서도 본 것처럼 수출제 가격은 상승하고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국에서 XJ를 수출하니까 A국의 XJ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A국의 XJ 가격 상승만큼 이만큼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A국은 XJ를 수출하니까 XJ와 관련돼서 이 노동의 이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노동이 이제 A국의 경우는 B국은 반대일 텐데 A국의 경우는 YJ 산업에서 투입되는 노동이 XJ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J 투입 노동은 늘어나고 반면에 YJ 투입 노동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그 기출 기억나실 수 있는데 이 상승폭이 XJ 가격의 상승폭이다. 이게. 근데 이제 균형 노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 노동 임금, 노동 가격. 이 임금은 상승하기는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AJ와 산업에서의 XJ 산업에서의 노동 가격이나 즉 WA나 WB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WA, WB는 얼마큼이었는데 이 높이에서 이만큼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를 보시면 PX A분의 WA. 자, A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 표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PX분의 W라고 생각하면 되고 PY분의 W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A만 다 넣은 거예요. A국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J 가격 상승보다 임금의 상승은 덜 일어났으니까 이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PXA분의 WA는 감소하고 반면에 이제 YJ 가격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수출제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제 가격은 그냥 불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보다 엄밀하게는 YJ 가격도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수입 가격은 그냥 간단하게 대부분의 텍스트북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YJ 가격은 그대로라고 하면 W가 상승했으니까 얘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즉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 보면 실질 임금이잖아요. 근데 실질 임금인데 재화 가격이 두 개가 있으니까 XJ 가격으로 판단한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YJ 가격으로 판단한 실질 임금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튼 나는 옳은 얘기고 다를 보시면 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더 복잡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PX 곱하기 MPL이 있는 것처럼 PX 곱하기 MPK가 R이 되고 그 다음에 PY 곱하기 여기서는 MPK 대신에 MPT가 되겠죠. YJ와의 토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토지에 대한 보수 이제 소문자 T 혹은 타우 그리스어 타우라고 쓰는 거 요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A 다 A만 넣은 거죠. 여기다 A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 PXA분의 RA는 뭐예요? PXA분의 RA는 양변을 나눈 거죠. 그래서 양변을 나누면 결국 뭐예요? MPKA가 될 텐데 여러분들 아까 A국에서 노동이 어디로 이동했죠? 노동이 YJ 산업에서 XJ 산업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노동이 많아지면 자본의 생산성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다른 요소가 많아지면 자본의 생산성은 증가하죠. 그래서 자본의 생산성,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PX분의 RA 혹은 PXA RA 아주 쓰기도 힘들죠. 그래서 얘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아까 YJ 산업에서 노동은 빠져나갔으니까 YJ 산업의 토지의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국에서 토지의 생산성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PY A분의 타우 A 이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까지 옳은 얘기고, 라는 제가 설명한 거 뒤집어서 비국에 적용하면 되니까 라는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19번 봅시다. 사실 이 해설 강의를 찍는 좀 이따 3시에 유튜브 라이브 우리 학원 선생님들끼리 하기로 해서 좀 시간을 맞춰 가야 돼서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19번. 여러분들 구매력 평가설, 좀 더 정확하게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 좀 더 정확하게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 두 개를 합치면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 나와서 많이 강조했었죠. 양국의 실질 이자율이 같아진다. 그래서 해외에다가 자국 실질 이자율을 R로 쓰고 해외 실질 이자율을 R스타라고 표현해 보면 양국의 실질 이자율이 같아진다. 그러면 이제 R은 R 플러스 파이, 그리고 R스타는 R스타 플러스 파이스타, 양국의 피셔 관계식, 피셔 방정식을 쓴 거죠. 이것만 쓰면 거의 끝나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국에서, 우리 A국을 자국이라고 하고 B국을 타국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A국에서 통화 예금의 명목 이자율은 몇 퍼센트래요? 얘는 2%래요. 자, 다음으로 2%. 요거는 이제 같아진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1년간 A국의 인플레이션율이 B국보다 3% 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R스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스타는 어떻게 쓸 수 있죠? R스타인데 R이랑 똑같은 거고, 이 R스타 대신에 뭐라고 넣으면 되죠? R 빼기 파이로 쓰면 되는 거죠. 요걸 R 빼기 파이가 R이니까 여기다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스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국의 인플레이션율, 요게 A국의 인플레이션율이 B국보다 3%포인트 낮대요.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더 작은 거고, 작은 걸 뺐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2%가 되니까 2% 더하기 3%. 그러면 5%가 돼서 정답 2번으로 찾으실 수 있고, 자, 20번 봅시다. 자, 올해 통화 공급 증가율이 자국은 4%. 그러니까 이제 MV 이퀄 PY 쓰는 거죠. 그래서 M분의 델타 M 더하기 V분의 델타 V, P분의 델타 P, Y분의 델타 Y. 화폐 수량서를 변화율로 쓴 요거. 그래서 이제 자국과 외국이 있고, 자국과 외국이 있는 거고, 자국은 통화 공급 증가율이 4%래요. 외국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질 소득 증가율이 자국은 0%, 여기는 0%. 그다음에 외국은 여기가 2%래요. 2%. 그다음에 신축 가격 통화론자 이론에 따르면 여기가 통화론자 견해는 유통 속도의 변화율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P값의 차이가 있는 거고, P값의 차이. 여러분들 결국은 외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의 변화율, 우리가 환율 변화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우리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변화율은 P분의 P스타분의 P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의 변화율은 2분의 델타 E, P분의 델타 P 빼기 P스타분의 델타 P스타.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봤던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 빼기 요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여기 1에서 마이너스 2 넘기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요 계산해보면 3이 돼요. 3.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보통 우리가 정의하는 어떤 환율?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양. 그걸 우리는 보통 정의를 하는데, 얘는 거꾸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외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반대값인 마이너스 3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고, 자, 21번 보시면 사실 21번은 잘 낸 문제죠. 잘 낸 문제. 그래서 우리 장기 균형 실업률 혹은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률 혹은 얘를 자연 실업률이라고도 하고, 문제에서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뭘 썼었냐면, 자연 실업률이 사실은 공식으로 여러분들 실직률 더하기 구직률분의 실직률 이렇게 외우시고 있었겠지만, 이거를 구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취업자 중에서 실직되는 비중 그리고 실업자 중에서 구직되는 비중이 같아지는 거. 그래야 더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고정되어 있을 때 취업자 실업자 수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실업률이 일정하게 되는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이다. 이 도출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찾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2024년에 16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고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결국은 사실은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 지금이 장기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 균형 상태라면
지금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구하냐? 실직률 구하면 되겠죠. 실직률 몇 명 중에 몇 명? 취업자 1,600만 명 중에서 16만 명, 그리고 구직률 80만 명 중에서 16만 명, 이렇게 구해서 자연 실업률 구하고, 지금 현재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1680분의 실업자 80, 이게 실제 실업률이고 요거 구해서 계산한 게 자연 실업률인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으로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 다음 22번 봅시다. 사실 이제 22번 같은 경우도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 거의 그대로 있었죠. 거의 그대로. 우리 시점간 소비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다 미시에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미시에서도 우리 시점간 소비 나오고 거시에서도 소비함수, 투자함수에서 시점간 소비가 나오잖아요. 여튼 그러면 이제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런 효용함수 여러분들 회계사 기출에서 보셨을 거예요. 루트 C1 더하기 베타 루트 C2. 그래서 요게 이제 뭐죠? 할인 인자, 할인율이랑은 다르죠. 할인 인자라고 해서 과거에 제 기억에는 요거랑 요게 같아지는 게 보기 지문으로, 혹은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R이 1이 되는 거, 이걸 이제 회계사 기출에서 냈던 것 같은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것의 MRS, 즉 C1, C2.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C2로 미분하면 2루트 C2분의 베타, 그리고 C1으로 미분하면 2루트 C1분의 1 돼서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베타 루트 C1분의 루트 C2, 이게 이제 MRS였죠. 자, MRS랑 뭐가 같아지는? 시점간 소비 모형에서 예산선의 기울기 1 플러스 R과 같아지는 거, 이게 최적 조건이죠. 그래서 가 보시면 소비 선택의 최적 조건은 요거다. 이렇게 쓰는 대신에 어떻게 좀 조정한 거예요? C2분의 1을 이렇게 넘긴 거죠. 그래서 베타 넘기고 그리고 여기 넘겨서 루트 C2분의 1,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R, 그리고 여기 루트 C1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그때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는 C1과 C2가 같다고 놓고 해서 요 값이 답으로 나왔었는데, 요거는 그 상황은 거기서 좀 더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다는 여러분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Y1이 C1보다 작으면 뭐죠? 차입자. 차입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에 따르면, 이자율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현재 소비가 대체 효과에 따라서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증가한다고 했었죠. 현재 소비를 감소하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을 더하고, 대체 효과에 따라서 저축을 더하면 미래 소비가 증가하죠. 반면에 차입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했을 때 정상재, 이런 효용함수에서는 정상재니까 정상재라면 미래 소비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옳은 얘기죠. 자, 다는 어때요? Y1이 더 크다는 건 저축자. 그러면 이제 저축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현재 소비가 감소하지만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소득이 늘고 현재 소비를 늘리겠죠. 그래서 다가 틀린 얘기. 좋습니다. 23번 바로 풀어봅시다. 23번 우리 ISLM이고, 이 정도도 역시 이 정도도 나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외우기 싫으시면 식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IS 곡선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래서 정리하면 C는 CIG에서 숫자를 다 정리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8, 0.4 Y 빼기 T가 되고, T를 그냥 숫자 넣지 말고 T의 함수로 씁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T를 변화시키는 경우 Y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니까. 자, 다음으로 이제 I는 숫자는 아까 적용해놨고 마이너스 0.4R, 그다음에 G, 여기 좀 특이한 게 G가 0.1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 지출도 늘어나서 사실 승수를 키우는 작용을 하겠죠. 요 값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면 0.4Y, 0.1Y 넘기면 0.5Y, 여러분들 이 정도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 그다음에 마이너스 0.4T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0.4T, 마이너스 0.4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S식만 고려했을 때 T를 한 단위 늘렸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냐? 이 Y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보면 2를 곱하면 되죠. 16 빼기 0.8T, 그 다음에 빼기 0.8R 이렇게 해서 조세를 한 단위 늘렸을 때 균형 국민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IS 곡선의 이동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8 단위가 줄어들 것이다. 조세를 한 단위 늘리면 0.8 단위. 그래서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로 찾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LM은 P분의 MS가 있고 P분의 MD가 있는데 P분의 MD는 Y 빼기 0.2R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숫자죠. 어떤 숫자,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하게 떨어지지도 않게 10.8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균형할 때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R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이제 R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물론 얘를 R 이퀄로 정리해도 되지만 그냥 0.8R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0.8R로 맞춰 봅시다.
그러면 양변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3.2 숫자는 아무 의미 없고 사실은 43.2가 4y 빼기 0.8r이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0.8r 마이너스 0.8r을 어떻게 쓰면 43.2 빼기 4y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8r 자리에 이걸 넣는 거죠. 그래서 숫자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16, 뭐 43점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0.8t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y 있죠. 그러면 넘기면 8y가 됐고 어떤 숫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0.8t가 된다. 그러면 y는 정리하면 어떤 숫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0.1t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균형 국민소득은 제가 계산 실수를 했나요? 어디서 제가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빨리 찾아봅시다. 수강생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넣으면 4y를 넘겼으니까 5y가 되겠죠? 좋아요. y 아닌데 y고 4y 여기가 5y가 되겠죠? 8y가 아니고 5y. 그러면 좋아요. 다행히 빨리 찾았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0.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그러면 조세를 한 단위 늘렸을 때 y 값은 0.16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24번도 ISLMBP의 기본적인 문제였죠. 24번. 자 ISLMBP에서 투자가 증가했대요. 투자요. ISLMBP 현재는 장기적인 균형 상태로서 ISLMBP가 다 만나는 균형 상태다. 제가 어떻게 강조드리냐면 변동환율 제도랑 고정환율 제도의 균형 조정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는 사실은 쉽게 균형을 찾는 건 BP와 LM의 교차점으로 무조건 IS가 쫄래쫄래 이동을 한다. 그 얘기는 BP와 LM이 이동하지 않으면 IS만의 이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IS가 변하더라도 환율 조정을 통해서 순수출이 변하고 IS가 다시 원상태로 되니까. 반면에 고정환율 제도는 IS와 BP와 IS의 교차점으로 LM이 쫄래쫄래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변동환율 제도부터 설명드리면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달러가 들어오고 자금이 유입되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감소해서 일반적으로 감소해서 IS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방금 순수출이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이 상태로 돌아오면 불변이 되는 거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환율이 상승, 환율이 하락한다고 했었죠. 이자율이 높아져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흔해져서 달러의 가치는 환율이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니까 정답은 5번. 틀리게 설명한 거 5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자 이제 고정환율 제도 2번, 4번을 설명드리면 자 BP와 IS의 이동으로 BP와 IS의 교차점으로 LM이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IS가 이렇게 이동하면 BP와 바뀐 IS의 교차점으로 LM이 한 번 더 이동하죠. 그래서 사실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의미가 있었던 게 마치 지금 투자로 IS가 이동하는데 정부 지출로 IS가 이동한 거랑 유사하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정환율 제도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선생님 이건 경상수지는 상관없잖아요. 환율이 불변이니까. 근데 우리 경상수지 혹은 순수출은 환율, 실질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 소득, 해외 소득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내생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경상수지가 악화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25번. 자, 솔로 모형도 역시 워낙 출제가 잘 되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1번. 자본 축적만을 통해서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솔로 모형. 사실 그 이유가 솔로 모형은 1차동차 생산함수를 상정했고 그래서 1차동차 곱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면 MPK가 체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1번 옳은 얘기. 자, 2번. 인구 증가율, 기술 진보율이 모두 0이며 생산함수, 저축률, 감가상각률 등의 경제 기본 구조가 동일하면 1인당 소득이 수렴하게 된다는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 경제 여건이 동일한 두 국가는 언젠간 따라잡는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이제 솔로 모형의 결론이었고 사실은 현실에선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솔로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3번. 인구 증가율이 양이고 기술 진보율이 0일 때 인구 증가율의 증가는 여러분들 이것도 말문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Y, S 곱하기 Y. 그래서 균제 상태 구할 때
이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k 두 개가 같아지는 게 균제 상태인데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해서 균제 상태가 이 점에서 즉 이 점이라는 게 1인당 자본 최초 1인당 자본 그다음 최초 1인당 소득 그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1인당 자본이 감소하면 1인당 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을 감소시켜서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자, 4번 인구 증가율이 0이고 기술 진보율은 양인 경우, 즉 기술 진보를 고려한 솔로 모형. 우리 솔로 모형에서 크게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 그 모형의 결론은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0. 성장론인데 1인당 소득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진보를 고려하게 되고 기술 진보를 고려한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기술 진보율. 근데 그 기술 진보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서 솔로 모형을 외생적 성장 모형.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해? 몰라. 기술 진보하면 그 기술 진보율만큼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건 그냥 외생적이야. 그래서 그 모형의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게 솔로 모형의 두 번째 한계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모형 안에서 경제 성장률이 결정되는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다음 4번. 인구 증가율이 0이고 기술 진보율이 양인 경우는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1인당 자본량, 1인당 소득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일한 비율로 기술 진보율만큼 증가하게 돼요. 자, 5번 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이 모두 0인 경우 사실 답은 너무나 쉽게 찾았고 이건 수업 때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률은 황금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무조건 뭐다? 자본소득 분배율. 다시 말해서 전체 총생산함수가 뭐 A 곱하기 K의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걸 1인당 생산함수로 바꾸면 Y는 A 곱하기 K의 알파 요건데 요 값을 우리는 자본소득 분배율, 얘를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했고 이 자본소득 분배율만큼 저축률을 하면 저축률이 이 값과 같으면 황금률을 달성한다. 우리 많이 기출에서 봤으니까 25번 정도는 사실은 푸셔야 되는 문제고 자, 26번. 자, 26번도 조금 까다로웠을 수가 있죠. 26번.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26번 같이 못 보던 문제가 있으면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폐시장 균형은 P분의 MS 실질 화폐 공급이고 실질 화폐 수요는 P분의 MD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증가함수,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 그래서 이게 화폐시장 균형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 이분법이 성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이 변했을 때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만 높일 것이다.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못 주고 물가만 높일 것이다. 그게 이제 고전적 이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국채를 매각했대요. 우리 채권을 매각하면 본원 통화를 흡수해서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본원 통화가 감소하면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얘가 물가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 우변도 줄어야 되겠죠. 자, 우변도 줄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소득의 변화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자율의 변화폭을 생각해 보면 우변이 줄려면 실질 화폐 수요가 줄어들려면 명목이자율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 균형에서 명목 금리가 상승한다.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장기 균형은 어떻게 되냐? 장기 균형. 장기적으로는 아까 통화량을 줄인 만큼 물가가 하락해서 이게 이제 고전적 이분법이죠. 이 값이 불변이 돼요. 그럼 불변이 되고 실질 변수도 불변이고 그럼 좌변, 우변 다 불변일 때 명목이자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불변이 돼야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명목이자율, 국채 매각 후 장기 균형에서 명목금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불변이다. 자, 다 주택 수요가 명목금리랑 음의 관계라면 아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단기로는 이자율이 어떻게 됐고? 상승했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명목금리와 음의 관계라면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얘가 불변이니까 주택 가격도 불변이 되겠죠. 그래서 국채 매각 후 단기 균형에서는 하락하고 장기 균형에서는 불변이다. 이렇게 설명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27번 우리 내생적 성장 모형 Y는 AK, 그래서 AK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성장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AK 성장 모형인데 여러분들 AK 모형은 계산 문제로는 사실 안 나왔죠. 우리 회계사에서. 타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균제 상태 AK 모형 말고 솔로 모형을 설명할 때 균제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런 도출 과정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전체 자본량의 변화분은 어떻게? 전체 자본량의 변화분은 전체 생산 중에서 저축되는 부분만큼은 저축돼서 투자로 이어져서 그만큼은 자본량이 늘어나지만 전체 자본량 중에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K로 나누면 이렇게 K로 나누면 이제 솔로 모형과는 다르게 여기 이제 K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S 곱하기 K분의 Y 그리고 여기가 빼기 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AK 모형에서는 이 부분이 솔로 모형과는 다르게 y를 k로 나눴을 때 이 값이 a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총 자본량의 변화율이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총 자본량 변화율, 1인당 변수의 변화율은 총량 변수 변화율 빼기 인구 증가율. 그래서 이거 쓰면 이제 s 곱하기 a 빼기 델타. 그래서 이제 AK 모형에서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s 곱하기 a 빼기 n 플러스 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AK 모형에서는 저축률만 높이는 것만으로도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변하고, 그러면 1인당 소득도 높인다.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는 저축률 상승은 수준 효과만 있고 성장 효과는 없는 반면, 이런 AK 모형은 저축률 상승만으로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풀기는 쉽지 않았겠죠. 여튼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률은 0.25, 즉 4분의 1이고 A 값은 얼마래요? A 값은 4래요. 그다음에 N은 얼마래요? 인구 증가율은 0.02. 그다음에 감가상각률이 0.08이니까 여기 0.1이 되겠죠.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고 1 빼기 0.1하면 0.9가 되고, 자,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과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같겠죠? 여기 결국 1인당 소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L로 나누면 L분의 Y는 A 곱하기 L분의 K예요. 자, 얘가 1인당 소득이고 얘가 1인당 자본량이죠. 그러면 이거 변화율로 따지면 1인당 소득의 변화율은 A의 변화율 더하기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인데,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0.9라면 1인당 소득의 혹은 1인당 생산의 변화율도 0.9가 되겠죠. 자, 28번 리카도 대등 정리. 타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지만 우리 회계사에서는 잘 안 나와서 조금 소홀히 했을 수는 있는데, 28번도 어디나 나오는 내용이긴 하니까 공부하셨다면 누구나 맞추는 문제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려웠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리카도 대등 정리라는 건 재원 조달 중립성 정리라고 해서, 재원 조달 중립성 정리라는 게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나 정부가, 공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나 똑같다. 그 얘기는 조세를 깎아줘서 공채를 늘리는 이런 정책은 효과가 없다. 케인즈 생각에 따르면 아까도 본 것에 뒤집어서 조세를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그래서 경기가 늘어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세고전학파, 물론 고전학파의 리카도가 얘기한 거고 세고전학파의 베로라는 학자가 엄밀하게 증명을 한 내용인데, 리카도 대등 정리라는 건 공채나 조세나 똑같다. 그래서 조세 깎아주고 공채 발행하면 그거는 나중에 정부가 빚을 지금 빚을 낸 거니까 빚 상환 시점에서 다시 조세를 거둘 것이고, 그 가정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부 지출의 흐름, 그래서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정부 지출 하에서 이런 조세 감면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지 못한다가 리카도 대등 정리죠. 그래서 이제 가는 틀린 얘기. 다만 이런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세 가지, 더 복잡하게는 3-4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동성 함정 혹은 자본시장이 불안전한 상황. 자본시장이 불안전한 상황. 그래서 이제 나는 옳은 얘기. 다는 이제 비례소득세가 되면, 정액세 말고 비례소득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약간은 어려웠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자, 29번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좀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실 회계사 기출에도 있긴 하죠. 이제 동태적 총수요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y는 y 스타 마이너스 알파 r, 알파예요, a예요? 알파 같죠? 그렇죠? 알파 r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r은 r 스타,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파라미터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이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는 부분. 그래서 얘는 이제 테일러 준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IS 곡선과 LM을 연립해서 총수율을 도출하지만, 요새 모형 중에 LM 대신에 모네터리 팔리시라고 해서 우리 테일러 준칙에서 배웠던 거죠.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율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실질 이자율을 높여서 좀 긴축시키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실질 이자율을 높인다. 그리고 너무 호황이 되더라도 또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동태적 총수요라는 걸 도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찬히 여기 이제 y 빼기 y 스타, 여기 y 빼기 y 스타에 알파 r을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 r 자리를 두 개를 연립하는데 이 r 자리에 이걸 넣는 거예요. 이 r 자리에, 이 r 자리. 그러면 이제 y랑 뭐 간의 관계가 있냐면 y와
파이 간의 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y와 파이 간의 음의 관계가 도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파이 y 평면에서 우리가 보통 py 평면에서 우하 향하는 총수요가 도출되는데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이제 물가 대신에 물가 상승률과 GDP 간의 이제 음의 관계에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 1, 2를 조합하면 총수요 1, 2를 조합해서 도출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좀 빨리 설명할게요. 이 P라고 표현한 거. 그 사이가 아니고 이 P인가요? 파인가요? 하여튼 얘가 지금 원래는 얼마였대요? 원래는 얘가 0.5였대요. 0.5. 근데 얘가 0.7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직접 수리적으로 식 세워서 파악하셔도 되고, 그건 뭐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요게 높아진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면 우리가 이자율을 높이는 거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총수요 Y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높이는 거니까 총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높여지게 되면 AD는 어떻게 돼요? 완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틀린 얘기가 돼요. 자, 반면에 다 외생적인, 우리 외생 변수가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할 텐데 외생적으로 상정했던, 특히 요가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 우리 이런 건 많이 봤었죠?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는 건 느슨한 거예요. 즉 긴축적인 정책이요, 확장적인 정책이요.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는 건 좀 봐준다는 거죠. 한 3%의 인플레이션율은 괜찮다 하다가 5%까지도 괜찮다. 그게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고, 얘가 높아진다는 건 얘를 낮추는 거고, 얘를 낮추면 y가 증가하는 거죠. 다만 외생 변수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AD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30번 바로 봅시다. 자,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파이는 좀 더 정확하게 시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파이는 파이 t expectation. 보통은 뭐 마이너스 베타, U 빼기 UN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고려한 건 아니고 단순히 계산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푸셨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긴 한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점이 있고 시점 t.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가 있고 그럼 파이 t가 있을 것이고 파이 t expectation이 있겠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1기, 2기, 첫 기, 두 기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0이래요. 그러면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도 0, 여기도 0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업률을 매기 4%로 유지한대요. 얘가 4%. 4%라는 건 0.04 넣으면 되겠죠. 4 넣으면 너무 큰 값이니까. 자, 0.04를 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0.16이 되고 마이너스 0.16 하면 플러스 0.2 하면 플러스 0.04가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 실수 안 했죠? 마이너스 0.16. 좋아요. 플러스 0.04. 그러면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의 4% 높은 게 실제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0.04 그리고 여기서도 0.04가 되겠죠. 다만 이제 1기, 2기까지는 이게 되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전기 인플레이션의 절반 값이다. 일종의 적응적 기대, 정태적 기대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0.02가 되겠죠. 그럼 0.02가 되면 다른 건 똑같고 얘가 0.02로 높아졌으니까 얘가 0.06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0.06 되면 얘가 0.03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비해서 또 0.01이 높아진 거니까 여긴 0.07이 되겠죠. 그래서 4기에서의 인플레이션은 7%로 이렇게 표만 좀 쓰고 좀 차근차근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수험생이 차근차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연습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좀 장사꾼 같이 모의고사 홍보를 하는 느낌이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31번. 자, 역시 31번도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냥 배웠던 내용에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국 모형인데 갑국과 을국. 보통 이국은 대국이지만 여기선 갑국은 소국이고 을국은 대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을국이 뭐라고 했냐면 감세 정책을 했고 국채 발행을 늘렸대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기본이잖아요. 국채가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여기니까 이자율은 을국에서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채권 가격, 국채 가격 하락. 정답 1, 2번 중에 하나로 고르셔야 되고 이 대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쉽게 생각해서 뭐 미국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자금이 갑국의 자금도 있겠죠. 그러면 갑국의 달러가 많아지게 돼요, 적어지게 돼요. 갑국에서 달러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자본은 이제 국제 자본이 어떻게 되고 을국으로 유입되게 되고 을국으로 유입. 그럼 답은 찾았죠. 근데 이제 갑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냐? 갑국의 달러가 이렇게 가면 갑국의 환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게 되겠죠. 달러가 귀해지니까. 뒤집어서 갑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32번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32번도 뭐 거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미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지만 조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효용함수가 레온TF 효용함수예요. 그래서 소비와 여가와 소비를 완전 보완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민 CL이 된다. 그러면 최적 상황에서 뭐랑 같아야 돼요? 소비와 여가량이 같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으로 이제 생산함수가 y는 z 곱하기 n이래요. z 곱하기 n. 그러면 이제 n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체 총 가용 시간이 1인데 이거는 1에서 여가 시간을 뺀 게 노동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통 24시간으로 문제 주어지지만 여기선 그냥 1로 스케일링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빼면 노동 시간이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z 곱하기 1-l로 쓸 수가 있겠죠. 좋아요. 다음으로는 우리 거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c 플러스 t가 y가 된다. 우리 보통은 이제 y 빼기 t가 가처분 소득이고 가처분 소득을 전부 소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요건데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c 플러스 t가 되고 뒤집어서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빼기 t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요걸 집어넣으면 y가 z 1-l이고 그리고 빼기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최적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c랑 l이 같아야 된다. c랑 l이. 그러면 c는 얘고 얘랑 l이 같아지는 게 최적 상황이죠. 이게 이제 최적 조건이에요. 좋아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있는데 z가 9고 z가 9. 그다음에 g가 4래요. g가 갑자기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라고 해서 정부가 거둔 만큼 쓴다고 하는 거죠. g랑 t가 같다. 그러면 여기를 이 t 자리를 뭘로 써줘야겠어요? g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산 제약식 g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그래서 z가 9고 그다음에 g가 4래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9 1-l 빼기 4가 l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식 정리하면 5가 되고 빼기 9l 하면 10l이 되죠. 그러면 l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5. 다시 말해서 0.5가 되죠. l이 0.5라는 건 당연히 c도 0.5. 그래서 최적 상황에서는 소비가 균형 소비값이 0.5가 된다. 가 옳은 얘기. l의 균형값은 0.2다. 사실은 나는 가랑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c랑 l이 같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나는 틀린 얘기고. 자, 다 균형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한다고 봅시다. 정부 지출. 여기서 지금 g가 얼마였냐면 g가 4였는데 g가 5로 바뀐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이 4를 5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5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4가 되고 그러면 l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4가 되겠죠. 쉽게 생각해서 정부가 더 뜯어가니까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은 줄고 더 일하게 되는 거죠. 더 일했지만 더 뜯어가서 소비도 역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대신 이때 생산이 지금 정부 지출이 한 단위 늘면 여가 시간이 한 단위 줄고 일하는 시간이 1시간 늘었어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1시간 늘면 여러분들 다시 정부 지출이 한 단위 느니까 여가 시간이 0.1단위 줄었어요. 여가 시간이 0.1단위 준다는 건 노동 시간이 0.1단위 는다는 거고 이 Z값이 문제에서 얼마였으니까 Z가 9였으니까 노동 시간이 0.1 늘면 생산은 0.9 증가하겠죠. 그래서 다도 옳은 얘기고 자, 라는 이런 비슷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틀리다는 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기출 해설할 때마다 사실 막막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그쵸? 이게 강사 입장에서도 무기력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뭐 대비가 안 된다는 느낌. 그럼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초시생이라든지 수학에 자신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기본 문제를 일단 그냥 다 맞추고 그것도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죠. 어디서 기초 기본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경작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건 다 맞추고 나머지를 찍고 좀 60점 정도를 획득하고 싶다. 그러면 강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식 세워서 계산 문제 푸는 과정. 그런 대비가 사실은 회계사 우리 시장 강의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사실은 없죠. 타 기출과 결이 많이 다르고 타 기출에서 이제 좀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면 좀 약간 대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의고사를 좀 더 올해는 4회만 했지만 한 8회 정도 그 모의고사 과정이 여러분들 그 몰랐던 부분들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연습 과정에서 내가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건 찍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도 찍어야 답이 좀 더 정답률이 높아질까? 그런 걸 연습하는 과정을 내년에도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여튼 혹시나 뭐 너무 열심히 했는데 경제학 때문에 발목을 잡으셨다면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전화위복. 우리 방금 제가 강사실에서도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다가, 학생들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하면서 전화위복 얘기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 꼰대처럼 이렇다 저렇다 하긴 그렇지만 여튼 그렇더라고요. 뭔가 안 좋았던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